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융합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MEA 그리고 SS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EA는 Model Eliciting Activity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의 어떤 모델을 겉으로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수학과 공학 융합 수업의 어떤 대표적인 수업으로 만들어졌고 과학과 수학이 융합되거나 또는 환경과 수학이 융합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쟁점 교육인 SSI는 Socio Scientific Issue라고 해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이것이 이제 대부분 환경 주제를 다루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도덕이나 사회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 통합과학에서 SSI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SSI 주제의 80%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과학적 쟁점이 환경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처음에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순환 반복하는 것이 공학 설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수학 같은 경우와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이제 결론 도출해서 다시 문제를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과학에서는 평가에서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실제로 이런 과학, 수학, 공학 그리고 기술에 해당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Model Listing Activit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EA란 1970년대 중반 수학 교육자들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고차원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의 어떤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MEA의 연구 목적은 보시다시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수학적 사고를 적용하고 창의성을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MEA는 3명에서 5명의 그룹 구성원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이고 일리시팅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링한 활동에 숨겨져 있는 학생들만의 문제 해결 전략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연계성을 사이에서 연계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퓨터로 보면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걸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만들고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이 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생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고 수학적 사고를 적용하도록 하고 창의성을 식별하는 이런 역할로 이 MEA 활동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MEA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MEA 활동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신문 기사를 읽도록 하는 건데 이 신문이 실제 신문도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신문 기사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 문제가 왜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학생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 질문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를 읽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를 설명하는 단계인데 이때 이제 팀별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편지 형식이나 뭐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조건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세화시키는 이제 그 과정이 문제 설명이고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해결책 공유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의 흥미진작 을 위해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고 또 수학 과제가 실질적인 상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신문 읽기와 준비 질문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 상황과 매개 변수 설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 공유하는 과정이 이제 문제 표현 단계인데 이게 문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책을 표현하는 어떤 목적을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5분에서 90분 정도
문제 진술을 위해서 자기 반성, 수정 활동, 만들어낸 해결책 자체를 이제 반복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각 팀이 해결한 것을 이 해결책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해결된 방법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제 고민해보고 그리고 제시된 그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이 해결책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MEA 활동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면 철새 개체수 추정에 관한 수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철새들이 어떤 그 계절마다 이제 어떤 지역에 와서 살고 또 어떤 계절마다 이렇게 철새니까 다른 데로 또 이동해 가게 되는데 철새 보호를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철새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또 올해는 얼마나 많이 모였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개체수가 어떻게 달라졌고 하는 것을 이렇게 트랙해서 이거를 이제 철새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환경에 아주 중요한 어떤 지시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트랙해서 정보를 계속 이제 모아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철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철새의 개체수를 정확하게 센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진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어떤 지역을 찍고 그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그 안에 밀도, 어떤 일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밀도를 가지고 전체 개체수를 추정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주제 자체는 철새를 보존하고 보호한다라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편지도 읽게 하고 그리고 신문도 읽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수를 효율적으로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쌀이나 콩이나 뭐 끈, 줄자 캠퍼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요 공간에 요게 이제 철새들이 요런 공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항공 사진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한 사이즈로 보이는 요 공간 안에서 철새의 전체 개체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보시면 실로 주변 이 둘레 길이를 뭐 재고 있고 또 뭐 쌀 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밀도에 대해서 뭐 일정 범위 안에 얼마나 밀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 면적은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하게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요건 이제 학생들이 했던 활동을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왼쪽 편에 보면 이제 쌀을 막 붙여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쌀이 요 안에 들어가면 그 전체 평면으로 보지 않고 이제 요 면적을 정하겠죠. 그래서 일정 면적 안에 쌀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전체 쌀이 몇 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얼마다 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측정된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들을 어림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그 A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요 어림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하나의 칸으로 카운트해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면적을 학생들이 이제 나름 정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B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요 사각형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뭐 42라고 되어 있는 요 사각형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서 요 요 그림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형 부분을 그림에 이렇게 곡선 처리된 이 부분들 계산되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으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MEA 활동 예시 이제 두 번째로 미세먼지 프리 학교 부지 찾기라고 하는 활동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고등학교 활동입니다. 이제 MEA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철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중학교 학생들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미세먼지 청정학교 신축 위해서 어떤 부지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지역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학생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성해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미세먼지 지수도 있고 뭐 그 지역의 바람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인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다양한 변인들 서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양한 변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평가해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고민해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 구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구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해낸 그 문제 해결의 과정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문제 해결의 모델로 이렇게 제안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공학 설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학 설계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했던 과정 자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걸 적도록 마지막이라도 좀 수업 중간에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드니까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적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해낸 그 알고리즘의 과정, 문제 해결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이것이 이 기술된 문서,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다른 사람이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따라하면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만큼 아주 자세하게 이 기술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표출해내도록 도출해내도록 이렇게 하는 활동이 이 MEA 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지 형식의 문제 제시가 있죠. 그래서 뭐 도시공학과 연구원 여러분, 울산시 교육청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외 수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청정 학교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인지 이제 상황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광역시 내 각 구군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학교 부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문제를 읽고 조건을 이니 맞는 위치를 찾아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편지를 써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편지, 요 편지가 학생들의 알고리즘이 표현된 자세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보면 어떤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조건이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아야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반경 1km 내에서 선정될 수 없다. 지역 주민의 교통과 환경 등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이 제시되었는지를 보면 먼저 행정구역과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에 있는 요 파란 색깔로만 요 모습 이게 북구거든요. 울산 전체에서 여기 북구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지금 미세먼지 정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농소와 이제 효문동의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 1, 2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제 효문동의 자료가 주어지는데 송정동이나 양정동, 그다음에 뭐 강동동이나 뭐 농소 3, 요 부분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정보가 없죠. 그래서 요 미세먼지 정보가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다른 정보들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대기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학생들이 보면서 요 미세먼지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또 이제 산업단지의 지도들을 보여주면서 산업단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은 요게 이 해수면으로부터 이 고도를 보여주는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불겠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도록 요거보다 이제 굉장히 더 크고 상세한 이제 지도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울산 이제 요 보시면은 그 빨간 색깔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쪽 북구에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바람장미라고 해가지고 방향별로 어떤 방향의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기상청 자료가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월별 풍향 분석 자료들이 지역별로 주어져서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계절에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이 그런 해발 고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상청 정보로 다양하게 여기 지금 일부가 주어져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분석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 밀도를 고려해서 여기 보면은 이 파란 초록 색깔 요 부분이 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8개 정도 있는데 요 8개 고등학교에서 요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효정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요 고등학교들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에 그 학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구 밀도를 고려해서 어디에 그 학교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체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쟁점은 그 선생님들께서 아마 더 익숙한 게 STS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익숙하실 텐데, 근데 이 STS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60년대 이후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미국에서 뭐 이런 CIP 프로그램, ICP 프로그램에서 아이오와 척가타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 프로젝트 2061 뭐 요런데, 그리고 영국의 세티스나 시스콘 같은 요런 그런 교육과정 프로그램 안에서 이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과학적 소양으로 또 학생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미래 시민으로 적합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강화 측면에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요 STS라는 그 말 자체가 이 Teaching and Learning About Science Society라는 그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많이 이제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5차 교육과정에 도입되고 7차에 확대되면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STS 수업 모형으로 이제 아이오와 척커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이제 문제로 초대한다,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이게 STS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행하는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한다라는 것이 이제 요구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STS 수업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STS 수업 모형이 1990년 이후로 미국도 그렇고 미국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이게 사회과학적인 어떤 쟁점과 관련해서 논증, 또 학생 참여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2013년에 발표된 교육과정, 미국 차세과학 교육과정에서는 논증,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논쟁과 논증 기술을 더 중요하게 다루면서 STS에서 꼭 실행하는 이런 수업 모형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쟁점에 대해서 토의 토론하고 토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얼마나 잘 가지고 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이 과학적 사고력 측면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사회과학적인 쟁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과학적 쟁점에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같이 판단을 내리는 이런 중요한 이 역량에 관한 교육이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의 환경과학 관련된 이런 이 SSI 소재가 전체 80% 이상이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런 토론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 토론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함량된다, 또 과학적 소양이 함량된다, 과학적 사고력이 함량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과학적 사고력이 여기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뭐 thinking skill이라기보다는 그냥 reasoning이라고 해서 scientific reasoning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 증거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I 토론과 일반 과학적 토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SSI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개인적인 어떤 가치가 어떤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어떤 판단 근거를 사용해서 논리를 펼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뭐 informal reasoning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형식적 사고라고 보는 측면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이고 직관적이고 굉장히 내 기준에서 나의 문화에서 순리적인 어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형식적인 사고다, informal reasoning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 문제의 특성상 사회, 문화, 경제, 이익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교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한쪽 방향에 치우친 어떤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학생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할 것인가 찬성, 반대, 플라스틱 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학생이 일어나서 한 줄로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실 가운데로 한 줄로 서죠.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씩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학생들이 찬성 반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하나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찬성하는 곳, 반대하는 곳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교사가 플라스틱 사용 장점을 또 설명하면 SISI 수업을 활용하는 예로 찬반 의견을 활용한 수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한 줄로 서고 찬성 반대하는 학생이 나누어져서 두 줄을 만듭니다. 교사가 플라스틱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연료가 작게 든다라거나 또는 플라스틱이 사용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게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다른 의견의 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플라스틱 사용의 단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다시 생각이 바뀐다면 다른 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장점과 단점을 선생님들이 제시할 때마다 학생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있었던 줄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또 움직이면서 더 재밌어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바꾸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배우면서 깊이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깊이 또 정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예비교사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또 이 수업이 SSI 수업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토론을 예로 들어보면 공동체나 이익집단 대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표나 산업재 대표,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 기술자 대표, 또 소비자 대표 이런 환경 운동가 이렇게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정책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익 집단과 대표 집단 토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토론을 하면서 이제 교사가 사회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사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 학생들 또는 이제 대표자들이 이야기했던 토론 의견을 이제 서머라이즈 해주고 또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런 진행자로서 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역할 분담도 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있느냐 또는 이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얼마나 잘 정리되어서 학생들에게서 이제 발표가 되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기후변화 토론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표 토론, UN 모의 토의 같이 이게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인위적, 자연적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죠. 플라스틱처럼 아예 찬반 토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익 집단 토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세 번째로 인위적, 자연적 원인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성할 때 인위적 원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팀과 자연적 원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팀 이렇게 나누어지게 져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 원인보다는 인위적 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벌써 사람들 사이 안에 이제 과학자 그룹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연적 원인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선생님이 이제 준비해서 학생들이 인위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쪽 자연적 원인에 대해서 이제 토의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SI 토론 평가 요소로 시작하는 말, 주장하는 말, 주장 맺는 말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이 우수함의 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한 증거라는 말이 좀 아주 많죠. 그죠? 또 정확하고 타당한 증거, 또 정확하고 타당한 증거로 뒷받침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타당한 증거,
내 말에 대한 증거 또는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SSI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SSI 토론 수업이 가지는 장점은 논리적인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또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사회과학적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과학에 대한 뭐 흥미나 태도가 바뀐다는 것들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SSI 토론 수업이 과학 탐구의 어떤 요소로 교과서에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교과 같은 경우에도 환경교과가 한 단원으로 이런 뭐 탐구를 하면서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뭐 토의할 수 있다 이런 동사들로 끝나는 굉장히 많은 이제 환경 탐구가 있죠. 근데 이렇게 주장한다 뭐 논리적으로 뭐 토의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력이 증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탐구를 다 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 교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수업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논쟁을 했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 그 논쟁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이제 목적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서 SSI 수업의 예시로 이제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백로가 김해에서 이제 불청객으로 이 백로의 배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백로들이 특정 지역에 모이게 된 것이 백로들이 살 수 있었던 지역들이 이제 무자비하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 개발이 되면서 백로들의 서식지가 이렇게 축소되고, 그럼으로써 백로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모이면서 이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수업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진행된 예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불암동과 또 허황, 후릉에서 이제 나누어져 서식하고 있었는데, 터널 공사, 정비 공사 이런 것들로 백초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맞은평에 구지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엄청 많은 백로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이 아파트의 이제 민원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통해서 서식지를 이동시켜야 할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고, 그 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해결 방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적어보도록 하고, 1차 토론에서 찬성팀, 반대팀 의견 교환하고, 그리고 2차 토론에서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해결 방안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전에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학생 64%로 굉장히 많아서, 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지역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또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학생 수가 이제 수업 후에 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라든지 또 요구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백로가 불쌍하다 이런 학생들보다는 생태학적인 어떤 세계관, 불쌍하다 공감해서 오히려 생태학적인 어떤 세계관,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드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 수업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수업에서 그런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인성하고 가치관 검사치를 사용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Character and Values for Global Citizens Assess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 시티즌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이 인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세 가지 크게 분류해서 생태학적인 세계관이 있는가, 사회도덕적 공감이 가능한가, 사회 쟁점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로 구성된 문항으로 사용했었고, 이제 요것이 이렇게 다양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환경 관련한 수업을 할 때 이것이 생태학적인 세계관과 관련된 것이면 이제 이런 문항을 쓸 수 있고, 또 사회 도덕적인 어떤 공감과 관련된 거면 이제 이런 문항,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건 이런 문항에 쓸 수 있고, 요거는 저희 그 수업에 맞도록 이제 문항이 조금 저희가 이제 그 단어들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에서 그 어떤 수업 내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학생 그 수업의 효과를 이런 질문들을 사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환경 인식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New Ecological Paradig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리바이스드 됐죠 2000년에. 그래서 던랩이라고 하는
분과 이제 벤 라이어 이분 두 분이 이제 요거를 리바이즈 해가지고 제시했고 15문항이라서 굉장히 문항수도 작고 많이 활용되는데 하위 요소로 인간 예외주의적인 경향, 반인간 중심주의적인 경향, 생태 위기에 대한 인식, 성장 발전의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연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환경인식 검사 도구인 이 NEP 검사 도구의 이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예외주의 경향 파란 색깔로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파란색 문항에 해당하는 4번, 9번, 14번 문항이 인간 예외주의의 경향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반인간 중심주의 경향 질문, 그리고 보라 색깔이 생태 위기에 관한 질문, 그리고 성장 발전의 한계에 관한 것이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이 자연의 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환경 수업을 구성해서 하실 때 간략하게 요 학생들의 어떤 생태학적인 세계관이 바뀌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교육 과정의 예로 Wet in the City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wet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물에 관한 수업을 이제 모아놓은 커리큘럼인데 이게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의미에서 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Wet in the City라는 말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자연에서의 물을 접할 수 없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환경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환경을 주제로 다룬다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물 자원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특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성할 때 이런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나사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나사에서 펀드를 받아서 그 토착민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죠.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지혜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기후 변화가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구성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수업의 예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Three Sisters라고 해서 호박, 그다음에 콩, 옥수수를 함께 키우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수수 대를 타고 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호박 잎이 굉장히 넓으니까 거기에 밤새 이제 이슬이 맺히면서 물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제 땅에 물을 주게 되고 요 세 개 또 콩에서 만들어지는 이 뿌리의 이 그 질소가 이제 비료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잘 자라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 토착민들이 사용했었던 이런 것들을 수업에 이제 활용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빨갛게 둘러진 나무 나이테를 코어 상태로 뽑아가지고 나무 나이테를 분석하면서 이게 기후에 실제로 생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 이제 탐색해봤던 그런 수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성하면서도 이런 문화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쓰레기 재활용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실제 생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제 생태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이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홈페이지 동영상과 설명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바코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동영상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또 환경과 과학이 어떻게 융합돼야 될지, 환경과 공학 또 환경과 수학이 어떻게 융합되어서 다양한 이제 그런 수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이 학교 현장에서 환경 수업을 구성하시고 또 학생들과 또 수업을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